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야 이렇게 그러면 저기 어디야 그 세계가 바뀌고 있어? 이렇게 지정학이 바뀌고 있어? 이렇게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지 하면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오늘 딱 두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신라 통일 때 한번 바뀌었고요. 신라 통일 때 사례하고 이 구한말 때 사례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신라 통일의 비밀은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쓰나미가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낸 겁니다. 먼저 지정학적 쓰나미를 한번 보시죠. 편자 없는 프레임 안장 기마 공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4세기에 우리 무용총 벽화에 나오죠. 4세기 무용총 벽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이 달려가는 상태에서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말이 달려가는 상태에서 활을 쏘려면 두 발이 등자를 밟고 꽉 버텨야 돼요. 등자를 밟고 꽉 버티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등자 자체가 안장이 등자는 안장에 달리잖아요. 안장이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 위의 그림입니다. 나무로 만든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뼈대 위에 이제 쿠션 놓고 가죽 씌워서 안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척추 위에 바로 올라타면 척추가 상해서 말이 병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 지나가는 길은 사람 궁뎅이의 하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 안장을 보면 이 프레임을 보면 척추가 지나가는 가운데는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 궁뎅이는 양쪽에 이 나무로 딱 받침이 돼 가지고 그 나무를 통해서 척추 좌우에 있는 이 등짝 근육에 무게가 분산되게 돼 있죠. 이게 나온 게 한 1700년 전입니다. 프레임 안장이 나온 게. 그러니까 프레임 안장이 나오니까 등자를 달 수 있고 등자를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 발이 지탱하는 튼튼한 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몸무게 지탱 등자가 달리니까 거기에다 딱 다리를 걸고 달리는 상태에서 활을 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죠. 말이 가축화된 건 6000년 전쯤입니다. 처음에는 식용이었어요. 식용동물이에요. 수레와 전차가 나온 게 4000년 전입니다. 이 수레와 전차가 나오면서 그 말 기르는 그 초원지대, 나중에 다시 보시면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굉장히 부유해져요. 이 부유한 수레와 전차로 무장한 사람들이 인도 유로피안 물결을 만들어서 인도도 점령하고 이란도 점령하고 서남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저기도 다 가죠. 유럽, 그리스. 이때 다 그래서 인도 유로피안 물결이에요, 그게. 이게 수레와 전차에 의한 물결이에요. 이 전차 보고서 쇼크 먹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전차 만들어낸 고대 제국이 어디냐? 에집트입니다. 에집트 전차 굉장히 선진적 전차예요. 이 인도 유로피안 물결에 온 그 히타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쓴 전차를 보고 쇼크를 먹어서 에집트에서 전차를 개량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말에 올라타겠죠. 올라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몸무게를 등뼈에 안 걸리게 등뼈 좌우에 있는 등짝 근육으로 분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처음에 베개 안장입니다. 이게 3000년 전에 나옵니다. 길쭉한 베개를 얼레벌레 엮어갖고 말잔등에 딱 걸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타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다 가죽이나 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는 사람 몸을 꽉 밟아줄 수 있는 그런 등자를 못 따는 거예요. 베개 한 장 가지고는. 이 베개 한 장만 가지고
이 활을 쏘려면 안 돼요. 달리는 상태에선. 그러니까 베개 한 장을 쓸 때는 기마공사라는 게 사실은 기마공사가 아니라 이동해서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활 쏘고 다시 올라타서 또 이동하고 다시 말에서 내려서 활 쏘고 이게 기마공사병이었어요. 베개 한 장 때는. 이 베개 한 장의 그 짝퉁 기마공사, 유사 기마공사에 걸려가지고 로마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 겸 그 파벌 세력의 아버지 아들이 한꺼번에 죽죠. 크라수스 부자가. 아마 1세기 때 일어난 일일 겁니다. 그게 BC 1세기쯤 될 겁니다. 시저 때예요. 시저랑 그 권력 다툼하던 크라수스 부자가 이 베개 한 장을 사용하는 짝퉁 기마군대에 걸려서 누가 썼냐? 파르티아인들이 썼습니다. 거기 걸려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대개 그 터키보다 조금 동쪽, 그러니까 그 서남아시아 위 지역에서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00년 전에 프레임 한 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용총 한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4세기 때. 그래서 이 프레임 한 장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흑해에서 서만주에 이르는 이 녹색 지역, 이게 그냥 거대한 풀밭 바다입니다. 이거를 유라시아 초원벨트, 영어로 ESB, 유라시아 스테ppe 벨트, ESB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얼마나 엉터리냐.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이게 한반도 역사랑 직결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 유라시아 초원벨트와 이 황하 양자강 유역에 지금 그림에서 이 빨갛게 땡땡땡땡땡땡 점 돌려놓은 거, 이 중국 몸통부의 농경단지가 결합한,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킨 기마공사 세력과 농경단지, 기마공사 유목 세력과 농경단지의 한족을 결합시킨 그런 거대 제국이 나와요. 인류 최초로. 그게 수당입니다. 수당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의 그 쓰나미, 지정학적 쓰나미가 뭐냐면, 이 프레임 한 장 기마공사가 나오고 역사상 최초로 중국 몸통부와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결합한 거대 제국이 등장하고, 그렇게 따라서 이게 이제 만주의 고구려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맞는 거지. 그전에 상상도 못할 위기를 맞는데,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왜냐? 편자가 안 났거든. 편자가. 이 편자라는 게 요 아래 그림입니다. 말발굽 아래에 이렇게 U자형으로 못으로 박는, 그걸 네일드 호슈슈라 그래요. 못으로 박는 말신발. 그런 뜻이죠. 못으로 박는 말신발. 이게 편자예요. 이 편자가 1000년 전에야 나오거든요. 이 편자가 나오기 전에는 대규모 기마군대가 한반도에 못 들어옵니다. 땅이 딱딱하고 돌이 많아서. 그러니까 편자가 안 나오고 아직 프레임 한 장만 나왔던 시대예요. 요 시기가. 신라 통일이 이루어진 시기가. 그러니까 한반도는 버틸 수 있고요. 한반도는 버틸 수 있고, 만주는 버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100% 이용을 해서 신라가 통일을 이룬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지 뭐 지정학적인 그런 판단만 가지고는 이렇게 안 돼요. 모든 건 다 정신의 게임이에요. 멘탈 게임이에요. 정신적 각성이 있죠. 이 정신적 각성이 뭐냐? 당시 아시아 최고의 정신은 어디에 있었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대승화원 불교입니다. 이게 이제 신강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누렇게 돼 있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 신강 지역이고, 그 위가 천산산맥, 그 아래가 파메르 고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 여기까지 극동 알렉산드리아 제국이 들어온 거예요.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했을 때요. BC 한 2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전복 전쟁을 했을 때 극동으로 온 쪽, 동쪽으로 온 쪽이 지금 파키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란,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금 카자흐스탄 남쪽, 지금 키르기스스탄 여기가 다 그리스 군들이 정복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말은 대환국 말이 천리마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대환이라는 게 Great Ionian입니다. Great Ionian이라는 건 뭐냐면 위대한 이오니아 사람들의 나라예요. 이오니안이라는 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 이오니안이라고 불렀어요. 이오니안이 유안 그래서 다이유안 그래서 대환국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환국이에요. 이 대환국이 왼쪽에 있는 저 점점점점 사각형 점점점점까지예요. 거기가 지금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거기 그 한 1000몇백 킬로에 이르는 그 계곡인데 거기가 말이 제일 잘 좋은 계곡이에요. 그게 페라가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말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 철학하고 불교가 서남아시아에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불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리스 불교의 핵심이 뭐냐? 대승이에요. 대승불교예요. 이 대승불교가 쭉 타고 올라와 갖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에 들어와서 이 중앙아시아에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운데 두고 무슨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위에 북쪽에 길 하나, 아래 남쪽에 길 하나잖아요. 근데 남쪽 길은 뭐냐면 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맥과 사막이 만나는 데에는 그 지하수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오아시스 지역들이 큰 오아시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오아시스가 집중돼 있는 데에 그 징검다리식으로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시티 스테이트죠.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이에요. 거기서 화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강 위구르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벨트 이게 서영남로인데 이 서영남로에서 대승 불교가 대승 화엄 불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전부 이 불상들 이런 거 보면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전부 그리스 조각과 같은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리스 불교니까. 그리스 불교가 대승 화엄 불교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그게 흔적이 정확히 남아있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서울의 저기 모래내에서 좀 더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뻗어가면 화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전. 화전이 그리스 불교 대승 화엄 불교의 성지였던 코탄이라는 오아시스 도시국가의 이름입니다. 코탄을 한자로 쓰면 화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다 이런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그 신라 때 이제 그 신라 불교의 위기는 뭐냐면 이게 8세기, 8세기, 9세기에 전부 이슬람에 의해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불교 벨트가 전부 쓸려 나가 버려요. 아주 비참하고 살벌하고 참혹하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대승화엄 불교 국가로 뚝 떠 있는 상태가 돼요. 별로 좋은 상태 아니죠. 나무도 여러 그루가 모여야 숲이 되는 거고 강도 여러 개가 모여야 바다가 되는데 그런 정신적 어떤 고립 상태, 절대 고립 상태로 딱 들어간다고요. 한 9세기경에.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라 통일의 비밀은 프레임 안장 기마공사 기술이 만들어낸 역사상 최초의 기마 세력과 농경 세력의 결합체인 수당 제국이 등장함으로써 만주는 정말로 위기중중한 상황이 되는 반면에 아직 편자가 개발 안 됐기 때문에 한반도는 버틸 수 있었다라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딱 꿰뚫어 보고 당시 아시아 최고의 정신
그 수준에 도달한, 즉 다시 말해 최고의 대승 화합 불교를 완전히 몸에 익혀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반도의 통일로 이끈 겁니다. 저는 삼국 통일 잘 모르겠고요. 한반도 통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쪽 그 북쪽 함경도 일부, 평안북도 일부 결국 그거는 못 먹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때 잡혔던 그 틀에 의해서 한반도 통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정학적인 어떤 다이내믹스, 지정학적인 변화를 꿰뚫어 보면서 정신이 제대로 무장되어 있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어떤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신라의 한반도 통일입니다. 자, 이건 이제 훌륭한 역사였고요. 비참한 역사도 있죠. 바로 100여 년 전에. 조선만국이죠. 이거는 뭐냐면 지정학적 쓰나미가 있는데 완전히 정신이 타락했을 때 무슨 결과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정학적 쓰나미 뭐냐면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이제 그 유럽 주도의 현대 문명이 이제 동아시아를 덮쳐요. 150년 전부터 지금부터. 동아시아를 덮쳐서 맨 마지막 페이즈가 뭐냐.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 1880년 되면 벌써 맨 마지막 장면에 딱 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영국의 대립이에요. 혹은 러시아와 영미의 대립이에요. 러시아는 아래로 밀고 내려오려고 그랬고요. 영미는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그랬다고요. 이 동아시아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미 6.25의 기본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 6.25의 기본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의 그 지배층, 지도층, 제도권은 어떤 관점이냐? 개념이 없어요. 개혁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청을 붙잡고 저희 그냥 요대로 왕실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개기다가 나중엔 러시아를 붙잡고 또 그 짓을 했어요. 갑신정변이 1884년에 있었는데 그때 청이 들어와서 진압을 했거든요. 갑신정변을 진압한 게 청이에요. 청이 들어와서 진압을 했는데 청을 불러들여서 갑신정변을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왕실이. 진압을 해놓고는 청의 영향력이 커질까 두려워해서 또 러시아를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조선의 왕실이라는 게 이거는 완전히 고리 비고 아무 신의 성실도 없는 그냥 창녀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지배층이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 제도권의 상류층이 머리가 없는 창녀 집단이에요. 그냥 청을 불러서 갑신정변을 진압해 놓고 청의 영향력이 확대될까 봐 두려워서 또 러시아를 불러들여요. 제가 러시아를 불러들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불러들인 거라. 그러니까 영국이 딱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 버린다고요. 1885년에. 근데 굉장히 점잖게 점령했어요. 여기 지금 사진 보면 가운데 있는 아저씨랑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영국인이고 그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제 사진 찍은 건데 마을에서 아주 훈령을 제대로 그 명령을 제대로 내려서 마을 사람들 접촉 많이 안 시키고요. 마을에서 우물에서 물 한 잔 먹고도 이렇게 동전 한 입 놓고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2년 동안 점령을 했다고요. 거문도에서. 그래서 그때 풍토병이나 이런 거 걸려서 숨진 영국 수병의 묘가 뭐 3개인가가 그 거문도에 있어요. 지금도. 그 영국의 거문도 점령하고 삐대 갖고 결국은 러시아도 손 빼고 청도 손 빼고 영국도 손 빼고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정신 번쩍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긴 뭘 해요. 세상 모르고 권력 노름으로 20년 버나요. 시간을. 영국에 손 뺀 지 7년 후에 즉 1894년에 동학봉기 일어나고 청일전쟁 나죠. 그 일본은 그동안 이제 메이지 유신에서 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개박살을 내죠. 청을. 개박살을 내고 청이랑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청으로부터 여순반도를 뺏는다고요. 여순반도를. 지금 다이렌항 있는 여순반도를. 그러니까 유럽 열강이 보니까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거든.
니들이 언제부터 열강이야? 너 빠져. 그래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3국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국이 당시에 동아시아에 배치한 병력과 해군력 이런 거랑 일본이 그 일제가 게임이 안 돼요. 그 일제가 깨갱하고 여순반도를 다시 중국에 내놓죠. 그럼 이 흉악한 3국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가 여순반도를 집어먹어요. 일본 토해는 여순반도를. 그리고 독일은 그 틈 타가지고 산동반도를 집어먹죠. 그러니까 독일이 집어먹은 산동반도에서 지금도 나오는 독일 제품이 있죠. 독일의 뿌리를 둔 칭타오 맥주. 그래서 우리가 칭타오 맥주를 중국집 가서 한 병씩 시켜서 드실 때는 반드시 드세요. 이 조선의 지배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모르고 권력 노릇만 계속하고 있는데 일제는 청나라를 쥐어 패고 여순반도를 집어먹었고 그거를 깡패 국가 세 개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손잡고서 일본한테 다시 토해놓으라 그런 다음에 여순반도는 독일이 먹고 아니 러시아가 먹고 그 다음에 독일은 산동반도를 먹어서 칭타오 맥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예요? 그 프랑스는 여기저기에 프랑스 조차 지역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게임인지 이제 일제가 확실히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딱 그때부터 영국의 줄을 제대로 대죠. 그래서 드디어 1902년에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돈으로 전쟁을 준비해요. 그 영국과 미국의 돈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죠. 여기 사진 보면 이게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러시아인인지 근데 이렇게 머리 색깔 까맣고 이렇게 보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 같은데 러일 전쟁 때는 우리 일제도 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또 그 만주에 있는 한국인 중에 일본이랑 감정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간첩이라고 잡아가지고 목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니폰도 들어서 이게 휘두르려고 딱 위에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러일 전쟁에서 당시에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고 불렀어요. 러시아 육군을. 만주에서는 만주 시베리아 전투에서는 러시아 육군을 일본군이 격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그 다음에 여순 함대 두 개를 격파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구하겠다고 지구를 뺑글 돌아서 발티크로부터 온 러시아 함대를 정말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굉장히 큰 함대거든요. 그거를 너무 뺑글 돌아서 오느라고 다 지치고 병 걸려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거제도 앞서부터 어디에요? 저기 울릉도 앞까지 쫓아가면서 배에서 다 죽였어요. 다 깨뜨려서. 그래서 그 사령관이 타는 조그만 보트 하나 살려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러시아는 함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그리고 육군, 세계 최강의 육군이란 불렸던 러시아 육군은 만주 시베리아에서 개작설 났고. 이렇게 아무도 영미가 도울 때는요, 러시아와 일제가 서로 뭐 대충 그냥 힘겨루게 하면서 러시아 힘 좀 빼겠거니 이럴 정도로 하고 일제를 도왔는데 일제가 눈부신 아무도 설마 그럴 거냐라는 정도까지 그 정도의 대승을 거둔 거예요. 대승 거두니까 당연히 조선은 일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을사조약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을사늑약, 늑이라 그러면 이제 나쁜 뜻이죠. 을사늑약이라고 만약에 부르신다면 좋아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시면 이조 왕실이나 조선 왕실이나 조선의 지배층은 개생양아치라고 불러야 됩니다. 개생양아치라고 불러야 됩니다. 남이 한 거는 나쁜 말로 표현해주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일으킨 내부의 이 전혀 국민을
우민화 시켜가지고 자기들 권력 노릇만 계속 이어갔던 그 지도층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 안 한다면 웃기는 짓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선 만국 과정을 잠깐 보면 지정학적 쓰나미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의식을 안 하고 20년 동안, 그 20년이라는 건 영국 거문도 정령 때부터 그때 이미 이게 어떤 지정학적 게임이 걸려 있는 공간이다라는 게 명확해진 상태예요. 1885년, 1887년은. 그러면 그 게임 속에서 어떻게 국가와 민족이 살아가고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20년 개겨버리니까 나라 망한 거죠. 정신적 타락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렇게 이 게임이라는 게 혹독하고 그리고 또한 엄중한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전쟁, 북한 해방 이런 게임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층, 우리 사회 지도층, 우리 사회 제도권, 우리 사회 상류층, 국회의원이었던 조중동과 같은 빅미디어가 됐던 아무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 결론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누가 치르냐?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대가 안 치러요. 그냥 우리 일반적 자유 시민이 대가를 치릅니다.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가 치르자 이거예요. 단지 대가 치르면 뭐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는 치르는데 얻는 게 없어? 우리가 호구란 소리죠. 우리가 바보란 소리죠. 우리가 뭘 달성할 거냐, 뭘 얻을 거냐. 이 게임인 거예요. 대가 치러 각오하셔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저 모양이고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이 저 모양이고 사회에 그 지도한다는 법조가 저런 인민재판을 일삼고 있는 집단이고 웬만한 지식인들, 고급 지식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대가 치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대가 치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과정에서 두 개를 얻어야 됩니다. 이 대가 치르는 과정에서. 우선 첫째, 우리 사회 제도권을 몰아붙일 자유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0년에 걸쳐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썩어 빠진 이 전체주의 빨이 이 공허한 부패한 정신문화를 쓸어낼 수 있는 그 정신문화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이 어이없는 정치문화, 정치지평을 완전히 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해방되면 저는 통일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말한 통일은 뭐냐면 자유민주 일체제 남북 이국가 분리형 자유통일입니다. 둘 다 자유체제지만 별개 국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북한 지역의 인간부활, 사회부활 운동을 일으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판하는 건 저는 욕 안 해요. 비판만 제대로 돼 있으면. 트럼프 비판 뭐냐? 야 임마! CVI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해방이야 임마. 정신 차려. 일 저질러. 우리가 뒷받침해 줄게. 힘 닿는 데까지. 이러고 비판하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 개객기 욕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비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또 트럼프한테 야 임마 너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야 임마. 트럼프 너 지금 외통수요. 그럼 북한 해방 안 하고서 미중 전쟁 너 이길 것 같냐? 이기긴 이기겠지. 훨씬 길어. 훨씬 고통스럽고. 북한 해방 시켜봐. 결국은 중국인들 14억 명이 다 마인드셋이 바뀌게 될 텐데 북한 해방 시키면 조만간에. 마인드셋 바뀌면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 결과, 즉 14억 중국인이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 이거 달성할 거 아니야. 그게 마인드셋 바꾸는 거잖아. 트럼프를 그렇게 비판해야 돼요. 좀 제대로 비판하시라고.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저 넋 빠진
이 조중동이나 넋 빠진 야권 정치인들 비유 맞춘다고 그냥 안보 위기의식 발휘하고 트럼프 개객기 비판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가 외통수에 걸려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 귀때기 잡고 얘기해 주는 그런 비판이 돼야 돼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신라 통일 과정에서도 살피고 또한 조선 만국 과정에서 살펴봤듯이 전부 멘탈 게임이에요. 문제는 정신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게 참 태양 아래 그 뭐 새로운 거 없다고 이미 1994년부터 한 4, 5년간에 걸쳐서 방영됐던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바빌론 5라는 이 바빌론 5라는 시리즈물 중에 한 편의 제목이 마인드 워 정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리즈물은 이제 그 우주 기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구에서의 전체주의 체제의 등장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 마인드 워라는 그걸 담고 있는 그 바빌론 5라는 그 시리즈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멘탈 게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 어떻게 볼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자유시민이 우리 사회 지도층, 우리 사회 제도권,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 너무 넋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자유시민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얻을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30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썩어 빠진 정신문화를 어떻게 쓸어내고 제대로 된 정신문화를 세울 거냐. 이런 정신의 게임, 정신의 전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